요거는요, 보실 거는 이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이제 사례 하나 보실 거고요. 여기 이제 맨 앞장 보시면 여기 보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사례 중에 하나가, 계약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전세가가 지금 5억인데, 계약금까지 들어가고 중도금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 부분은 아까 오피스텔하고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전세장에서 맡겨라는 거.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쓰이거든요. 계약금 쓰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특약 얘기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10페이지 보시면은 10페이지 봐주시면은 여기 대지 면적에 제가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면적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네. 36373.5제곱미터랑 5.9제곱미터. 네. 그럼 계약서에 이 토지 면적을 시골도 다르네.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많은 거? 합쳐서 네, 맞으세요. 합쳐서 쓰시는 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요건 이제 집합 건물이라 이렇게 나와서 쉬운데 제가 거기 지난번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설명 한번 드릴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집합 건물이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랑 따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토지가 세 군데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는 케이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등기를 내가 다 끊어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물 등기를 끊으시면은요 100-1번지 외 3필지, 2필지 이렇게 떠요. 건물을 끊으시면. 그러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 표시부에 보시면은 몇 번지가 토지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등기를 내가 알아서 끊으셔야 돼요. 집합 건물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면은 중개할 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집 같은 경우 토지가 세 필지에다가 건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계약서 쓰실 때 그냥 대표적인 토지 하나랑 건물만 끊어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뭐 100제곱미터인데 건물이 100제곱미터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토지가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90제곱미터, 하나는 5제곱미터, 하나는 5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등기를 4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 토지 3개. 근데 대부분은 실수하시는 게 건물 하나, 토지 90제곱미터짜리 하나 그거밖에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여기처럼 아주 쉬워요. 이거 더하기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토지랑 건물이랑 이원화되어 있는 거는 내가 건물 등기를 봤을 때 뭐뭐 왜 몇 필지 돼 있으면 그거는 꼭 건물 표지부에 번지수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꼭 끊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면적을 내가 임의로 다 더해야 돼요. 네,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더해가지고 계약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밑에 보시면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59.999제곱미터고 밑에 대지권 비율 보시면은 36379.4분의 31.905죠? 위에 거 더해져 있죠 지금? 그쵸? 집합 건물은 솔직히 이거만 봐도 틀릴 일은 없어요. 네, 위에 거 안 더하더라도 밑에 더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볼까요? 네. 다음 장에 계약서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박스 맨 위에 박스는 면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더한 면적이에요. 다 더한 면적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밑에 뭐 토지 건물은 아까랑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고요. 이제 계약 내용 보시면 이제 전세가 5억인데 계약금 5천, 그리고 중도금이 4월 30일 2억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5월 31일에 2억 5천만 원이 잔금이 될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2조부터 9조까지는 아까 오피스텔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제가 특약사항 보시면 2조에다가 한번 써봤어요. 이 구조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구조에 교부한다고 써있죠. 네, 근데 이게 안 써있을 경우 여기 특약 보시면 2조처럼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는 확인 설명 후 교부키로 한다라는 멘트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구조가 없는 계약서들이 있어요. 특약 중에. 지금 이거 한반계약서인데 한반계약서 같은 경우 임대차는 이게 구조가 나와 있는데 한반계약서에는 매매 같은 경우 이게 없어요. 구조가 아예.
그리고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안 들어간 케이스가 되게 많고 저번에 제가 협회에서 준 계약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니시니까. 그리고 이제 특약 들어가시면은 특약 3번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정확하게 써놨죠. 구체적으로 계약금 5천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불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2018년 4월 9일까지 입금키로 하며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위 계약은 파기키로 하며 그리고 위약금 처리한다. 아까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꼭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좀 특수한 특약인데요. 네 번째가 여기 4번하고 5번, 아니 3번, 여기 5번이죠. 5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세 번 특약 3번째, 아니 4번 보시면은 중도금 2억 원이 입금되면 이 집에 지금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등기는 첨부를 안 해줬는데 2억 4천이 있어요. 이 집에. 채권 최고액 2억 4천만 원은 2018년 5월 4일까지 상한 말소 등기키로 한다. 그리고 말소 등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키로 한다. 이게 제일 FM적인 특약이고요. 이거를 많이 줄여서 쓰시면은 중도금 입금되면은 채권 최고액 상환하기로 한다. 그게 일반적인 특약이에요. 쓰시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예. 이 채권 최고액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5억짜리 지금 채권 최고액이 3억이 있어요.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인이 그거 나 다 갚았어. 지금 한 5천밖에 없는데 원금은? 네. 그러면 이거를 계약서를 쓰실 때 5천을 써야 될까요? 3억을 써야 될까요? 네. 3억을 쓰시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네. 예를 들면은 감액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네. 감액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요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같은 경우도 많이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들어가는 경우 해당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매매가랑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융자를 안 남기는 케이스가 많아요. 융자가 껴있더라도. 그러면 대부분이 거의 잔금 때 상환하고 말소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전세금을 주인한테 입금하면은 주인이 그 돈을 받고 은행에 입금을 해서 상환하고 말소하는데 그 말소 등기 비용이 보통 4만 원, 5만 원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또 많이 나요.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했으니까 그거 아쉬운 네가 해. 그 임차인은 다 해주셔야죠. 아시는 게 누가 아시죠? 임차인이 아시죠? 그러면 수수료에서 5만 원 깎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시면. 네. 쪼잔한 것 같지만 현실이 그래요. 네, 현실이. 네. 근데 그것도 손님 잘못은 아니다. 중개사 잘못이다. 네. 중개사가 처음부터 일처리를 이렇게 해놨으면 그럴 일이 생길 일 없겠죠. 네. 그러니까 뭐 몇만 원 안 되지만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5번 같은 경우가 특약 보시면은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적극 협조키로 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세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인한테 구두상으로 얘기만 해주시고 계약서에 안 써주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산에만 확인 전화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주인이 직접 와서 사인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주인이 그거를 나 이거 이럴 줄 몰랐다. 나 이거 번거로워 안 해. 네.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써주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당연히 요즘은 다 되죠. 대출이 웬만하면 융자 없으면 다 되니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특이하게 나와 있는 문구는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 빠뜨린 것 같은데 6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써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기타 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특약 중에서 1번하고 6번은 특약이 없어도 써주셔야 되는 특약.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서를 내가 쓴다. 그러면은 그냥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특약이 없어도 1번하고 6번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조가 빠져 있으면은 2번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그럼 특약이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계약서는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봐주시면은 뭐 위에는 아까랑 설명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박스 하나 있죠. 남향 기준 거실화 발코니. 예. 요게 제가 지난번 스터디 때 한번 판례로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송 걸린 적도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몇 천만 원 물었다고 부동산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방향.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아파트 값 같은 경우는 여기 대부분 살고 계시겠지만은 향이랑 층이랑 라인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근데 손님이 싸게 샀는데 자기는 좋은 라인인 줄 알고 싸게 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중개사가 쓴 걸 보니까 틀렸어 이게 방향이. 그럼 소송 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제가 지난번 스타트 때 얘기한 대로 중개사 과실로 해서 벌금을 3천원을 물었다는 거 제가 들었고요. 뭐 영업정진 기본으로 따라갔겠죠? 1+1 그렇게 해서 영업정진을 그렇게 따라갔을 거고.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파트나 이런 고가로 가실수록 꼭 유심하게 봐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방향이 내가 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핸드폰 거의 다 스마트폰이시니까 핸드폰 어플을 나침판 하나 타고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은 나 혼자서 확인하지 마시고 방 보러 갈 때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딱 기준으로 남양집이네요, 북향이네요, 서양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일 정확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패스했던 건데 밑에 박스가 안 쳐있는데 바로 그 방향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라고 하고 적법 지금 체크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얘기 드리면은 저번에 살짝 얘기했는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끊으시면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써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런 집합 건물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합 건물. 근데 위반 건축물이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제가 잠깐 전 시간에 얘기했던 4층인데 등기상 2층밖에 안 돼 있다. 그런 경우는 건축물에 딱 끊어가면은 위반 건축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한글이 있는 거죠. 그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표시가 되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니까 그거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이것처럼.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들어간 게 내진 설계. 그러니까 내진 설계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내진 설계 여부랑 내진 능력 여기 다 해당 없으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작년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그러지 않은 건물이면 거의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주를 하는데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만약에 공사를 거기 분양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하는 건물들은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차, 5년차 건물들 그런 거 당연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법이 지금 강화가 된 게 지금 이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 끊으시면은 중간에 쭉 나와 있어요. 내진 설계가. 그리고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으면은 이렇게 칸이 돼서 해당이 없으면 아니라 아예 없어요. 줄이. 건축물 대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없다 내진 설계 그럼 없는 거예요. 내진 설계가 있으면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권리관계도 아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집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채권 최고액은 꼭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 누구누군지, 그리고 근저당권자 이런 거는 당연히 써주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등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등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상동 써주시면 아주 간단히 마무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4페이지 된다. 이 밑에 4번의 입지 조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요건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그냥 다 안 썼어요.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14페이지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 예정 금액은 자동으로 찍혀 나오고요. 거기 이제 박스 보시면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현 임대사항 문의하였으나 임대인이 요구 거절함,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비워놓지 마시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금액이 깎아가지고 계약하기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등기만 끌어도 알 수 있긴 한데 이게 많이 써야 되는 집들 어떤 집들이냐면은 다가구 주택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 보증금을 다 물어보는 게 맞거든요. 돈을 뜯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 달라가면 주인이 안 주겠죠. 거의 10중 8구.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쓰라는 거. 네. 이거를 안 쓰게 되면은 구두상으로 오고 간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계약자를 우겨버릴 거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돈 뜯길지 몰랐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랑 뭐 동일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더 설명드릴 부분은 쭉 없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계약서 사례를 제가 2개를 뽑아봤어요. 2개 뽑아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계약서는 특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아시면은 계약하는데 특약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별도의 특약이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는 어떤 계약서냐면은 토지나 상가, 건물 그런 데는 좀 세부적인 계약서가 좀 틀려요. 이거랑 내용 들어갈 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처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건축물 대장 부분을 꼭 끌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개사가 충분히 미리 사전 짐작해가지고 이 집은 끌어야 되는지 안 끌어야 되는지를 거의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오늘 얘기 드린 계약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건축물 대장 지적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끊어야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땅, 상가주택 이런 거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 용도구역이라 이런 것들. 예. 거기는 그게 잘못 걸리면 스스로 뭐 1천 받겠다고 했다가 1, 2억을 물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가 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 알고 계신 기준이 다 틀리시니까 지금.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매매를 들어가서 복잡한 걸 막 얘기를 하고 그 상가를 얘기하는 것도 좀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물을 가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갑자기 건물을 계약하거나 땅을 계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가를 큰 거를 계약하거나 매매를 임대를 하거나 그럴 일이 흔치가 않으시거든요 지금. 지금 가시면 제일 많이 아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썼던 이 정도 계약서만 아시면 웬만한 건 다 쓰세요 그냥 이 정도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추가로 더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 말고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는 계약서가 원룸 계약서들. 원룸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웬만한 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이라 그래서 일반 뭐 고시원 같은 원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등기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도 원룸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원룸이 많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얘랑은 조금 틀려요. 그리고 등기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얘처럼 집합건물로 일원화가 되는 게 아니고 토지건물로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다음 차나 아니면은 다음 달쯤에 그 부분만 한번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전문증명서를 제가 이제 오늘 또 추가로 지금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1, 2차 거기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중요한 것만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광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2차 스터디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제. 여기는 없고 2차 스터디를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등기사항 전문증명 설명이 제가 할 때는 그냥 하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엊그제 다시 보니까 좀 어렵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등기는 제가 상황을 봐서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희망을 잃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그때 등기 설명드리면서 했지만은 만약에 제가 그날 설명드린 등기를 다 이해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등기 웬만한 건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 생기거나 그런 데기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추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네. 아 맞다 까먹을 뻔했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재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은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주민번호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네. 개인정보 확인 보면서라고 이거는 뭐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각자 이제 중개업 하시게 되면 계약서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거 다 뽑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장 뽑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주인이 한 명일 경우에요. 임차인 하나, 임대인 거 하나. 만약에 주인 2명이다. 그러면 3장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명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랑 같이 보관해 주시면 돼요. 네, 받고. 그래서 요거는 뭐 실무에서 지금 무조건 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이걸 알아는 두셔야 되니까요. 네, 이거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뭐 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예, 그 전세 계약 특약사항에서요. 네.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500만 원만 지불된 상태에서 네. 4,5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네. 임차자가 만약에 변심이 생겨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 뜯기고 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뭐 5천만 원까지 계약을 인정을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무에서는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죠. 500만 원도 더 불러달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특약을 여기 명시한 게 그냥 그것만 위약금으로 하겠다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서로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 만약에 그거를 이 문구를 안 쓰잖아요. 안 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은 어서 듣고서 5천만 원 다 내라고. 그리고 세입자는 이거 가계약 아니야? 가계약 아니야? 돌려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특약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네. 그 지금 질문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리고 뭐 다른 거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중개보수 수수료에서 아까 전에 그 부가세 포함 여기 지금 220만 원이잖아요. 아, 예, 이 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집이에요. 근데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가 아니면 2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제가 그 일반 사업자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시려면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세무서 가서. 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중개업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반 사업자를 하실 건지 간이 사업자를 하실 건지. 저희가 사업자 개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쭤보니까 제 얘기 드리면은 지금 원래는 중개업이 거의 다 간이었어요. 네. 간이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탈세가 시켰어요. 왜 탈세가 시켰냐면은 현금 영수증이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중개 수수료는 다 현금이죠. 네. 그러니까 간이로 하고서 매매권이나 계약서가 딱 티가 날 만한 거 큰 것만 몇 개 구청에 신고해서 1년에 4천 800을 딱 안 넘기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중개업이 계속.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매출을 하다 보면 한 1, 2년 되면은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일반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뭐 이거 녹화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멈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표를 바꾸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사업자 대표를 바꾸는 거예요. 지방 경기를 또 2년 했다가 그 다음 또 다시 4명으로 다시 또 잘라나면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잘 되는 사무실 같은 경우 1년마다 바꿔요. 일부러.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됐을 때 바꾸는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이 많은 사무실은 단속이 나오면 걸릴 게 많아. 네. 그러니까 1년마다 이걸 폐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청에서 나는데 저 오픈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뭐 아직도 통용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 그냥 편집을 해야겠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지금 중개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현금영수증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요구를 하면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안 되는 중개업을 가더라도 1년에 4,800을 넘길 확률이 커요. 1년에 4,800이면은 한 달이면은 400? 네, 400밖에 안 되죠. 네. 계약서 한 두세 개 쓰고 매매 하나 끼면은 400번은 손해죠. 월세 내야 되고 네, 광고비 내야 되고 관리비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월급쟁이 같이. 네.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그럼 4,800을 넘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야 돼요. 어차피 일반 사업자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일반 사업자를 처음부터 내서 손님한테 중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10% 당당하게 받으세요. 받아서 그 세금을 내세요. 네. 그게 낫다라는 거죠. 중개 수수료를 10%를 주나요? 줘야죠. 무조건 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파트 보시면 수수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파트가 있긴 한데 이게 수수료도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 주나요 생각하시면 안 줘요. 당연히 줘야지 해야지 주지 주나요 생각하시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이제 항상 생각하실 때 아 손님한테 내가 이거 달라고 손님이 줄까 그 생각하시면은 중개업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하시기 전에 돈을 떠나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면은 일을 일단 우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내가 진짜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람한테 좋은 집을 구해서 당연히 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개업자가 아 이거 덜 줄 것 같은데 그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손님한테 노력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깎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나 분양은 수수료가 없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수수료 절대 안 깎아줘요. 1%도. 왜냐면은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 사람 돈 될 건데 나중에 돈 오르면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만큼 자신 있어서 판 거니까 기분 좋게 줘라 나한테. 그 정도는 줘도 된다 나한테. 그래서 나중에 팔 때도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당당한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당당히 얘기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찜찜해.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겠고 네? 잘 판지 안 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네. 그럼 당연히 스스로 말라고 할 때 심쿵하죠. 손님이 한마디 할까봐 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네. 카드 결제도 하나요? 카드 결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카드 결제가 아직 해도 돼요. 할 수 있거든요. 해도 되는데 하면은 저희가 수금도 늦게 되고 너무 불편하니까 중개업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는 게 대세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손님이 카드 결제하겠다 그러면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중개업소 없다 그러면은 현금 결제를 해야죠. 카드로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나 이제 깎아달라고 해서 뭐 깎아줬다고 치면은 네. 2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한 뭐 20만 원 깎아달라고 해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해요? 200만 원을 해야죠. 네. 와 부가세는 그러면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죠. 아니면 그 계산을 해야죠. 190 얼마에서 그 10%에서 200을 하든가. 네. 그렇게 하시던가. 네. 그리고 수수료는 일단은 안 깎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수료 많이 인하됐잖아요. 수수료가 지금 많이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지금 깎아주면 남는 것도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판단하는 일반 사업자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거 하시기에는. 그 간이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랑 뭔가 많이 다른가요? 세금을 안 내니까 간이 사업자. 매출이 적다고 쉽게 얘기해서 매출 적으니까 영세업자니까 세금 안 내는 거 나라에서. 근데 요즘 2,000원도 다 카드로 결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손님이 해달라고 그러면 아니 현금도 해주잖아요. 현금이랑 네, 현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카드라도 부가세는 당연히 더 끊어야죠 그러면 카드라면. 네, 확실하게. 아 카드 수수료도 더 많아요? 아 부가세까지 무조건 끊어야죠 카드라게. 네, 그래요. 근데 카드를 지금 사용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있을까 그쪽 몇 군데 빼고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한테 닥치는 아니기 때문에 손님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손님인데 카드 결제달라고 기억도 안 했는데.
네, 그거 일단은 말씀하는 거. 일단 계약서를 하나 써야 되니까. 세금 목적. 그리고 제가 이제 1차랑 2차 스터디 한 거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필요한 거를.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으로 이제 정말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해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릴 건데, 그거 이제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스터디 할 때 다 얘기 드리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스터디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도 아니고,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그냥 중개사예요. 중개사기 때문에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중개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FM도 들어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AM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그 강의를, 교수님한테 강의를 받으시는 거랑은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좀 프리하게 제가 뭐 대단한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경력이 좀 많은 중개사일 뿐이고 제가 아는 거를 나눠서 가지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괜히 부담 갖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모르는 건 제가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가능하면은 여기서 하나라도 실무에 필요한 걸 얘기해서 나가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배우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백날 뭐 아는 거 많아봤자 실무 가서 못 쓰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그냥 일반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반 그 학원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비싼 수업료를 받고 하는 강의들 교수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너무나 중개업을 어렵게 얘기해 주지 않나, 그 생각을 전 많이 했어요. 들으면서. 중개업이 어려운 거 맞긴 한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개업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아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중개 보조원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어려우면 저희가 더 잘해야죠. 쉬우니까요, 그분들이. 네. 근데 쉽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쉽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일하는 요령을 알 뿐이에요. 그냥. 네, 일하는 요령. 네. 근데 지금 이제 자격증을 다 따시거나 아니면 장롱에 있다가 이제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1년? 네, 6개월, 1년만 실무하시면 다 해요. 네, 다 하는데,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6개월, 1년 그때 할 수 있는 게 다 완성돼요.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6개월, 1년 뒤에 1년 지나면 내가 더 늘겠지, 2년 지나면 더 늘겠지, 안 늘어요. 절대로. 네. 왜 안 느냐면은 6개월하고 1년 사이에 제가 보통 일을 하실 때는 모르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요. 네. 근데 딱 1년 되고 지나잖아요. 노력 안 해요. 벌써 이제 뭐 나쁘게 표현하면 머리가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노력을 안 하세요. 네, 그럼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1년 노력하신 분 어떤 케이스에서 실력이 느냐면은 6개월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실무를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빡빡하게